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재무관리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고전 책이 있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 정도 읽어봤을 법한 사실 상당히 괜찮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레미 시겔 교수가 정말 장시간에 걸친 자산의 가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레미 시겔 교수에 따르면요.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 이거의 80%는 통화정책 변경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고요. 반대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유동성을 늘리는 형태의 정책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던 기간에는 그렇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금리가 0.25%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급격하게 상승해서 5% 넘어갔거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주식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이러면 이제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요.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짜리 액면가 1억 원에 3% 금리를 주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새로 나온 채권이 이제 금리를 6%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3%인 채권을 시장에 팔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6% 금리를 주는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 채권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될 겁니다. 수익률을 6% 이상으로 맞춰줘야 될 거예요. 이런 것처럼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채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부동산 구매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이제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좋은 것은 이제 달러 가치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땐 미국 자산이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주식을 팔고 그걸 달러로 바꿔가지고 실제 그 뭐 미국에 예금을 가입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이제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이제 금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흥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벌어지니까 신흥시장에도 일정 정도 악재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인상됐던 시기에 자산별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년간의 자산별 수익률인데요. TLT는 미국의 20년 이상 잔존만기가 남아있는 장기 국채 투자하는 ETF고요. VNQ는 미국의 리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보면 됩니다. UUP는 미국 달러에 투자하는 ETF고요. VO는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정하게 만든 ETF로 보면 되죠. 보면 이 기준금리 인상 기간 동안에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것은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한 ETF였습니다. 확실히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커지죠. 수익률은 무려 마이너스 24.26%였고 변동성도 18%로 매우 컸습니다. 자, 부동산도 좋지 않았는데요. 부동산도 이 당시에 마이너스 17% 하락했죠. 주식도 마이너스 12% 하락했는데 그런데 이제 달러는 이제 7.62% 상승하면서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이런 시기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이제 금리가 2022년처럼 올라버리게 되면요.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으로 자산 배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만큼은 좀 안전자산이나 달러 베이스 자산으로 좀 피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달러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고 나머지 자산들은 좀 손해가 나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미국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매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렇죠? 뭐 17,000포인트 정도였던 나스닥 지수가 폭락해가지고요. 뭐 11,000선도 이제 무너졌던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 이렇게 폭락을 한 다음에 거의 뭐 2년 정도 만에 다 회복을 해버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큰 폭을 하락했다가 전 고점을 회복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버블이 꺼졌을 때 미국 S&P 500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다음에 전 고점을 회복한 시기가 7년이 좀 넘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5년이 좀 넘었고요. 코로나 때는 뭐 6개월 만에 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금리 상승에 따른 주가 하락분은 이제 거의 뭐 2년 정도 만에 회복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하락은 오히려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매우 유효한 시기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 투자 추이는 어땠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사실은 이제 미국 자산이 훨씬 더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요, 사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금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금이 이탈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3.5% 정도까지밖에 못 올렸죠. 그러니까 미국이 5% 넘게 올릴 때, 우리나라는 뭐 3.5% 수준까지밖에 못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미국으로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당시 이제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돼 있을 거냐? 당연히 외환 보유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났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팔고 달러로 이제 바꾸게 되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2022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회복이 좀 덜 돼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외환 보유고가 적은 나라는 절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실제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뭐 넉넉하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입니다. 실제 이제 외환 보유고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라고 이제 나타내주는 기준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BIS 기준에는 못 맞추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향후에 혹시나 이제 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또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환 보유고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환율에 악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부터 2023년 사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게 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고 2024년 말부터 이제 사실 우리 국내 정세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실제 또 이제 환율의 문제가 좀 생겼죠. 사실은 금융시장은요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 자체가 금융시장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투명화하고 조금 이제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이런 것들이 실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아버리게 되면요. 주식시장에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가 수입을 해온 걸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기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 가격이 이제 너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요. 원달러 환율이 뭐 1,100원대로 좀 안정되었을 때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조금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충분히 떨어뜨리는 이 시점이 좀 돼야 되니까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뭐 예를 들어서 외화로 대출을 해줬는데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출자는
더 많은 원화를 사용해서 같은 금액의 외화를 상환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면 이제 1,000원 가지고 1달러를 샀는데 이제는 그걸 갚으려면 1,400원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실제 이제 대출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디폴트 위험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통화 가치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가 좀 높아지는 측면들이 있을 거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이제 대출자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생활비 증가를 이어질 수가 있죠.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경제적 불안정의 신호로 판단되니까 전반적인 경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2000 코로나 때 금리를 충분히 떨어뜨렸다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2021년 8월부터 0.5% 포인트 정도였던 금리를 실제 3.5%까지 올리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금리를 이제 큰 폭으로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단은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매우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해당 사례를 보게 되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7월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연에 2.966%였는데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같이 높아진 거죠. 변동금리 대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 2월 달에 3.096%로 높아졌고요. 2022년 7월 달에 3.466%로 높아지고 그리고 2023년 1월 달에 4.806%까지 높아졌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의 이자 비용을 내야 되냐면요. 만약에 3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2021년 7월 달에는 2.966%였으니까 뭐 한 74만 1,500원 정도의 이자를 내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77만 원, 86만 원 오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120만 원까지 이자 비용이 높아져 버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상승해 버리게 되면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 비용 자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정책들이 자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설계 프로세스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투자 기간에 따른 자산 배분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기간이 길게 남아 있다. 그러면 주식형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투자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 그럼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채권이나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나중에 퇴직을 해가지고 아예 그 돈을 인출해 가면서 쓴다. 그러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레이지 포트폴리오들이 있거든요. 이른바 게으른 포트폴리오.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주식 25%, 장기 채권 25%, 금 25%, 현금 25%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 1년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다시 비율을 맞춰주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장기 데이터를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7% 정도 나오고요. 변동성도 7%, 그러니까 주식이 한 반도 안 됩니다. 상당히 괜찮은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투자 기간에 따른 자산 배분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사실은 사람들은요, 계좌와 상품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계좌의 역할은 세금을 줄이는 게 계좌의 역할이고요. 상품의 역할은 수익률을 높이는 게 상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계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IRP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그리고 ISA 계좌도 있어요. 그리고 변액연금보험도 계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좌들은요. 수익률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 가입을 했다. 그럼 만기가 됐을 때 손익을 통산해서 뭐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그걸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하고 끝나거든요. 이런 형태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고 그 계좌의 수익률 자체는 그 안에 어떤 상품을 편입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 계좌 선택, 상품 선택 이런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갈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가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산에 대한 인식은 이런 표거든요. 항상 이런 그래프는요. Y축이 수익이고요. X축이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높은 위험을 감당하는 사람은 높은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위험한 게 정말 싫으면 너는 그럼 안전한 예금 같은 걸 가입해야 된다. 대신에 수익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당신이 보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너는 그러면은 뭐 위험 중립형 정도 되니까 일정 정도는 채권에 투자하고 일정 정도는 주식에 투자를 해도 된다. 근데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주식 위주로 투자해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그래프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단기 투자를 특정 자산으로 했을 때는 이 그래프가 맞는 말인데요.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점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즉 수익률은 그대로인데 변동성이 줄어드는 이런 경향성들을 좀 보이고요.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자산을 배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실제 주식과 채권을 배분하게 되면 위험이 줄어들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이런 구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고 단기 투자로 오면 올수록 자산 배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부나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직접 자금 조달 방법으로 채권이 있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재무부 채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이런 형태의 채권을 사실은 시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증권사 플랫폼 가지고 좀 살 수 있는데 보게 되면 이제 투자 등급은 저위험 등급이고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주는 이표채고요. 표면 금리는 0.3750%고 자, 발행일은 2021년 4월 15일, 만기일은 2024년 4월 15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추이를 보고 향후에 뭐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채권의 자본 차익,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이건 이제 한국 지역난방공사에서 발행한 채권인데요. 보니까 투자 등급은 초저위험입니다. 5등급이고 신용 등급은 AAA입니다. 이자 지급 방법은 3개월 이표채네요. 3개월마다 이자를 줍니다. 표면 금리는 1.6060%고요. 보게 되면 이제 발행 일자는 자, 2021년 7월 13일, 만기 일자는 2024년 7월 12일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상황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에 투자를 할 거냐, 약간의 이제 위험을 감수를 하고 수익률은 높고 투자 등급은 좀 떨어지는 그런 채권에 투자할 거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추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해가지고 채권에 대해 투자를 할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투자 기간에 따른 자산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78년 1월부터요. 2024년 12월까지의 그래프죠.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뭐 50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산들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일반적으로 더 위험해지는 자산입니다. 자, 현금, 자, 쇼트홈 트레저리는 잔존 만기가 1년 미만인 이런 이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터미디에이트는 잔존 만기가 7에서 10년 정도 남아 있는 미국 중기 재무부 채권에 투자하는 거죠. 자, 10이어는 이제 10년짜리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롱텀 트레저리는 이제 잔존 만기가 20년이 넘는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거고, 자, 롱텀 코퍼레이트 본드는 이제 장기 회사채에 투자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US 라지캡은 미국의 대형주, 미국의 소형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고
표준 편차, 즉 변동성도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에 연수익률이 4.36%에 표준 편차는 1.04, 베스티어는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해에 15.29%의 수익을 올렸고 가장 좋지 않았던 해에 0.03%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거죠. 자, 맥시멈 드로다운은 자, 최대 낙폭인데요. 가장 고점에서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고 샤프 지수와 이제 소르티노 지수는 위험 조정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연수익률은 이제 만약에 물가가 반영되면 실질 수익률이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일단은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높아지면서 변동성도 커지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맥시멈 드로우다운도 예를 들어서 US의 대형주, 미국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최대 낙폭이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던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해서 저 자산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샤프 지수와 소르티노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샤프 지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샤프 지수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서요. 무위험 수익률을 뺀 거를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한 단위 늘어났을 때 무위험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이 얼마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위험까지 고려한 위험 조정 수익률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샤프 지수가 높다. 그러면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A라는 상품이 있는데 A라는 상품이 수익률은 좋은데 샤프 지수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수익률이 높지만 샤프 지수 낮다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은 상당히 이런 식으로 이 수익률에 대한 레인지가 커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운 좋게 위쪽에 위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하락할 때 이 상품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샤프 지수가 높지 않은 어떤 대상이 있다. 그럼 투자를 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샤프 지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어떤 A라는 상품이 위쪽으로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인 건데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샤프 지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르티노 지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변동성은 고려하지 않고 하방 위험만 고려한 것이 바로 이 소르티노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을 때요. 개별 자산군에 대한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아래로 내려올수록 일반적으로는 수익률도 높아지고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현금보다는 단기 정부 채권이 사실은 수익률이 더 좋아야 됩니다. 이걸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정부 채권보다는 장기 정부 채권의 수익률이 더 좋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투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정부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기 정부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원할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자율 위험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정부 채권 대비 장기 회사채는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회사는 부도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장기 정부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보다는 장기 회사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바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주식에 투자하는 다른 위험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환산 수익률의 차이가 결국은 이제 변동성을 감소하는 데 따른 위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채권으로 봤을 때 이자율 위험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위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왠지 원금을 못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위험 같잖아요. 근데 격차를 보게 되면 장기 재무 채권 빼기 단기 정부 채권의 수익 차이
이게 이자율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일 것이고, 장기 회사채에서 장기 정부 채권의 수익률을 뺀 거,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일 건데,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장기 국채의 단기 국채 대비 기간 프리미엄, 즉 이자율 위험은 1.5%고요. 장기 회사채, 장기 국채 대비 채무 불이행 위험은 0.44%입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할 때는 사실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의 단기 국채 대비 위험 프리미엄은 6.51%. 그래서 주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6%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주에 투자하게 되면 대형주보다 위험하니까 투자자들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건데, 소형주의 대형주 대비 위험 프리미엄은 0.36%입니다.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 다음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동안에 기업의 재무관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기간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